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의 속임수. 2. 세상이 흔들리다. 3. 한국의 새로운 무기. 한국 연구진들이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반도체 불황에 이은 디스플레이 불황을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격차를 벌이려고 할 때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초격차 신기술을 무기로 돌파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새롭게 개발해낸 소재를 통해 충전 없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폰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를 선도할 절대 깨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데 성공해 전 세계 IT 업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분야는 한국이 가장 첨단을 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7년 연속으로 유지해왔던 글로벌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2021년 중국이 차지하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정부 주도하에 LCD 디스플레이를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LED, OLED로 기술 격차를 벌리며 2022년 다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좁혀오려 시도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고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연구진들이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 페로브스카이트의 상용화에 성공한 것인데요. 유비 발광 다이오드 OLED를 넘어설 미래 디스플레이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의 발광 효율 밝기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발광 소자 기술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고, 이 연구 결과는 세계 3대 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주목받는 동시에 발광 효율과 색순도가 높아 OLE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색순도와 발광 효율이 뛰어나며 소재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소자와 비교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 발광 효율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서울대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발광 소자는 발광 효율이 대폭 개선되어 내부양 자율 EQE는 28.9% 47만 3,990 칸델라 1칸델라는 양초 1개 밝기의 밝기에 수명은 최소 3만 시간 이상을 기록하며 학계의 기록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부양 자율은 발광 소자에서 나오는 광자의 개수를 투입한 전기 전하의 개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력 효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대한민국이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는 세계적인 연구그룹의 노력에도 수년간 구동 수명이 수백 시간 이내 수준에 머물러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험실 수준의 소재라 여겨지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입자의 새로운 합성법을 고안해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가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2021년 한국과학연구원 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로 제작한 태양전지가 세계 최고 발전 효율을 달성하며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에 실렸었습니다. 최고의 디스플레이이자 최고의 태양광 발전 소재가 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통해 난관에 부딪혔던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의 개발의 돌파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입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한국에서 만들어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구조 변환이 자유로운 첨단 소자는 과학자들의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딱딱한 기판을 베이스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인해 전자기기들 역시 단단한 구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내구도를 보장하지만 인간의 신체 구조상 필연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최대한 인체에 딱 맞고 신체 일부처럼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 각광받으면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소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웨어러블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술로 IT 업계의 꿈의 기술로 여겨졌었습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느리기, 접기, 비틀기 등 어떤 변형에도 파손되지 않으면서 화면을 송출하는 궁극의 프리폼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잠재력을 알아본 디스플레이 3대 강국인 한중일 3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 개발 경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처음 9.1인치 OLED 스트레처블을 선보이며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었죠. 이어 일본에서는 두께가 1mm에 불과한 스킨 일렉트로닉스를 선보이고 저가 LCD를 선점한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중국의 BOE도 지난해 키리가미 나는 이름의 스트레처블 제품을 공개했었습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스트레처블 개발을 국책과제로 삼고 LG 디스플레이를 총괄 주관 기업으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LG 디스플레이에서 3년의 연구 끝에 고화질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LG에서 공개한 시제품은 세계 최초로 12인치 화면이 14인치 화면까지 약 20%가량 늘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일반 모니터 수준의 고해상도와 RGB 풀컬러를 동시에 구현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특수 실리콘 소재로 제작된 신축성이 뛰어난 필름 형태의 기판을 개발해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게 가능했습니다. 또한 4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LED 발광원을 사용해 내부 충격에도 화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직선 형태 배선 구조를 S자 로스프링 형태 배선 구조로 바꾸는 등 설계를 최적화해 반복해서 구부리거나 접어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유연성, 내구성, 신뢰성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6월 삼성에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또 한 번 한국 연구진들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한데요. 얇고 가벼우면서 굴곡면에도 접착 가능한 디스플레이로 웨어러블 자동차 스마트기기 게이밍, 패션 등 전방위적인 산업 분야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를 아예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받는 메타버스의 기술적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플렉서블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스플레이를 이루는 차세대 소자 즉 LED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삼성, LG 등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가로 세로 길이가 500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미니 LED를 만들었는데 이 미니 LED를 탄력성이 강한 특수 플라스틱에 접목해 만든 디스플레이가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에서 최초로 폴드 스마트폰 시리즈에 적용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었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보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더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는 미니 LED보다 훨씬 작은 10에서 5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마이크로 LED 소자가 사용됐는데요. LG와 삼성 모두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프리미엄 TV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LED의 수요를 늘리고 단가를 낮추어 상용화까지 이루어낼 계획인데요. 마이크로 LED 시장은 매년 2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며 현재 시장 규모가 400만 달러 약 744억 원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6년 45억 달러 약 6조 2037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술 선도를 통해 앞서 나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보다는 나은 형편이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LCD는 그렇다고 쳐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OLED 부분에서도 핵심 소재와 핵심 공정에 속하는 주요 장비, 부품들을 외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OLED 소재 주요 원천 기술을 미국과 일본, 독일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M&A를 통해 OLED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뚝심 있게 개발을 진행할 소재 기업의 의지와 전방 기업의 지원, 정부의 국책 지원 모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에서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후발주자였던 삼성이 최초로 OLED 개발에 성공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의 왕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 전문가들은 OLED 상용화는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을 오르기보다 어렵다고 말했었지만 삼성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최초의 플렉서블 OLED 기술도 한국에서 개발해내고 이번 기술적인 성과들을 통해 한국이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중국이 무시무시한 양적 공세로 한국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은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에서도 그랬듯이 한국은 언제나 한 발 먼저 앞서 나가며 중국이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껴와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전략이 가장 최첨단일 것을 요구받는 IT 업계에서는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1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중국이 중대한 전략적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항공기의 비행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가 보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영항공산업공사 산하 중국비행시험연구원 거어핑당위원회 서기는 회의에서 기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 같은 중대 비행 테스트 계획을 언급해 논란거리로 급부상 중인데요. 그러면서 개발에 관여된 모든 중국 인사에게 임무 완수가 극도로 중요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글로벌타임스는 그가 언급한 항공기가 H-20 전략 스텔스 폭격기일 수 있다는 추측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직 외관이 공개된 바 없는 H-20은 이른바 제2도련선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가상의 섬 과그 너머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서방 군사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익명의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의 캐터펄트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 방식을 채택해 건조한 제3호 항공모함인 푸제남에 실릴 항모용 제235 전투기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홍 H-20 디자인의 컴퓨터 생성 사진이 중국 국영방위산업체가 발간하는 잡지에 공개됐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중국 국방공업이 운영하는 잡지인 현대무기는 최신호에서 중국 H-20 스텔스 폭격기 디자인의 컴퓨터 생성 사진 4장을 공개했는데요. H-20은 중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아직 관련 사진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었는데요. H-20 디자인의 컴퓨터 생성 사진을 보면 H-20이 한 개의 무장창 2개의 가변익 날개를 갖고 있으며 기체 전면에 항공 레이더를 기체 양측에 2개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공기 흡입구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또 기체는 전체가 검은 회색의 레이더 흡수물질로 도색돼 있었습니다. 공개된 중국 H-20 디자인의 컴퓨터 생성 사진에 대해 영국의 군사 전문 잡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항공기 전문가인 존 그레베트는 중국 스텔스 H-20이 속도보다는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비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고 분석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H-20이 제2열도선이나 그 이상 지역까지 타격할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H-20이 제2열도선과 그 이상 지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산과 이해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H-20이 운용되면 그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적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제1열도선 또는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물라카이업을 제2열도선 또는 제2도련선은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말하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전략 개념으로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은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통해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레베트는 H-20이 2020년대 후반에 운용될 것으로 예상한 뒤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H-20 개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의 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스텔스 장거리 폭격기가 중국의 자신의 해역을 넘어서는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대륙간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당시 보고서는 핵과 재래식 미사일을 장착한 H-20은 인민의 반군 공군의 교리와 장비 개발 관행을 벗어나는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H-20이 최대 이륙 중량 200톤, 최대 적재 중량 45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는 이를 두고 인민의 반군의 대륙간 공격 능력 부여라는 수식어를 달고 중국 H-20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 하와이까지 공격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중국이 막바지 개발 중인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홍 H-22괌은 물론이고 미군의 하와이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영국 싱크탱크 왕립통합방위안보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H-20 개발이 완성되면 중국 인민의 반군은 대륙간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중국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태 이는 미군의 괌 기지는 물론이고 하와이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군 3회체에 따르면 H-20은 중국의 최첨단 군용기인 성우 시리즈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젠20 대형 수송기 원20, 중형 수송 헬기 질20 등을 잇따라 실전에 배치하면서 미군에 맞설 강력한 공군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연구소들은 H-22 인민의 반군 공군의 기존 정책과 장비 개발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상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대륙간 전투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22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설정한 제2열도선을 돌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 이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과 대만, 필리핀에 걸쳐 제1열도선, 일본 동부 해상과 괌 남태평양 섬들에 걸쳐 제2열도선을 설정해 놓고 중국을 봉쇄하고 있는데요. SCMP는 미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H-20의 비행거리를 미군의 괌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8,500km로 전망했지만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는 12,000km로 본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 숨중핑은 H-20이 중국의 3대 핵전력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 영토까지 도달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상대 핵전력은 육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중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공중에서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폭격기 등 3종의 핵무기 운반체를 가리키는데요. H-20은 스텔스 혹은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4대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 장자오줌은 H-20의 핵심 기능이 속도보다는 스텔스라며 미군의 B-21 스텔스 폭격기와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연구소들은 중국이 장거리 폭격기인 H-20과 함께 스텔스 기능은 떨어지지만 공격 능력을 개선한 중거리 폭격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군의 괌과 오키나와 기지 타격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과 미국은 더욱더 중국을 경계하는 훈련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미가 이번 달부터 한반도 상공에서 전투기 24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미 공군 5세대 스텔스기 F-35B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가 주요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해 공중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인데요. 한미 대비태세 강화를 통한 경고 메시지로 한미 정보 당국은 중국 공산당 대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내달 8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공군은 이날 한미 공군이 이달 전투 준비 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면서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 항공작전 체계를 검증하고 전투 준비 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발끈하면서 한국을 거점으로 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며 이것은 중국을 향한 위협의 메시지로 중국은 이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한국에서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140여 대, 미군에서 F-35B, F-16 등 전투기 100여 대를 합쳐 양국 공군기 240여 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한미가 이 같은 대규모 공중훈련을 벌인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미는 중국과 북한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잇따라 대형 도발에 나서자 그해 12월에 B-1B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양국 군용기 260여 대를 한반도 상공에 동원해 대응했었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전 정부 시기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을 5년 만에 정상화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훈련은 원래 2015년부터 비즐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2017년 훈련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2018년엔 한국 공군 단독 훈련과 2018년엔 한국 공군 단독 훈련과 대대급 이하 소규모의 한미 공군 훈련만 열렸고 2019년엔 아예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동원되는 200여 대가 넘는 전투기들 중에는 전략폭격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죽음의 백조를 포함한 미 전략자산들은 유사시 중국 베이징을 타격할 경우 불과 수분 만에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 강화 및 미군의 협동작전이 펼쳐지면 중국에게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